저희는 지난주에 모듈러 주택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네. 그 후반부 얘기를 좀 더 더해 가보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모듈러에 대한 어떤 이해, 모듈러 공법에 대한 이해 정도만 저희가 가볍게 전해드려서 오늘 이제 집값 상승과 관련돼서 모듈러 주택을 더 뭐랄까 추가적으로 도입을 하고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면 얼마든지 집값 상승도 막아낼 수 있다라는 저희가 이제 관점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모듈러 공법을 조금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공장에서 집을 다 지어 갖고 나와서 현장에선 설치만 하는 거. 땅에다가 그냥 설치만 하는 조립식 주택 같은 그렇죠. 거다. 근데 과거에 그 모듈러 주택이라는 인식들을 대부분 컨테이너 박스에서 들어가서 사는 걸로만 생각하시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금의 모듈러 주택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건축을 시멘트로 건축하는 거 이상으로 공법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뭐죠? 그 자동차 잘 만드는 그 미국의? 테슬라 네. 네네. 그 대표도 향후에 저기 모듈러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그 사업을 하고 계시고 본인도 실제로 거기 들어가 살고 계시죠. 일론 아, 머스크가요? 예, 예. 오. 아, 진짜요? 일론 머스크 자기가 만든 그 모듈러 주택에 살아요. 오. 근데 왜 그러냐면 앞으로 뭐 이 건축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아파트 하나 짓는데 36개월 걸립니다. 근데 3일이면 설치해요. 모듈러 주택 하루면 설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세상은 그렇게 될 것이고 뉴욕이나 이런 데 땅값 비싸가지고 거기에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의 땅에 언제 어떻게든 쉽게 설치하고 또 이사 갈 때 들고 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세상이 바뀔 거다라고 생각해서 일론 머스크도 그게 출자하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안 했느냐? 했습니다. 네. 일군 건설사들이 다 모듈러 주택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건축하는 비용이 이거보다 더 들어요. 이게 평당 뭐 아파트 저 지방의 평택 같은데 아파트 평당 건축비가 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모듈러 주택은 저희 한 800, 900씩 돼요. 왜냐하면 대량으로 아직 찍어내기 어렵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게 쇠로 만든 거잖아요. 철골로. 네. HB 뭐 이런 걸로 만들기 때문에 훨씬 시멘트보다 공사비가 비싸요. 다만 이제 앞으로 대량으로 쓰게 되면 이게 싸지니까 네. 이게 되게 유리하고 그다음에 공사 기간도 짧으니까 네.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좋겠죠. 아. 그래서 이게 수요가 늘면 저는 앞으로 다 이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한국은 그래도 건물 올리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기간이 짧은 편이래요. 영국이나 유럽은 비 오는 날 공사 안 하고 그렇죠. 바람 좀 불면 안 하고 네. 1년 중에 할 수 있는 날이 정말 손에 꼽을 수밖에 없어서 아. 인테리어만 하더라도 3년, 4년, 5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 업체 자체가 신뢰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장기간 계약해 놓고 공사하다가 튀면 돈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서 우리 전세 자금 대출로 뭔가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의 인구 수만큼이나 거기는 그렇게 건축비나 인테리어비를 먹고 튀는 인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이렇게 짧아서 좋아하고 이거 한번 다시 검토해 보는데 이 사업을 좀 늘려가지고 외국에 집 지어주는 데에서 오히려 이제 수출하게 되면 기업 자체가 우리 단가도 낮아지고 같이 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듈러 좀 주택 사업이 될것 실제로는요 같아요. 다 수출해요 지금. 수출을 해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한 건데요. 현장 그러니까 논리는 정확하신데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확인을 못 하셔서 그런데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외국은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사실 일하는 노동자들도 비 오면 일 안 하죠. 24시간 일 안 하죠. 8시간만 딱 일하고 뭐 힘들면 안 하죠. 이러니까 공사 기간이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건축비가 어마어마하게 들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여기도 우리나라도 이 모듈러 주택이 비싼데 싣고 가도 남는 거예요. 아. 워낙 비싸니까. 아. 그래서 대부분 수출합니다. 아, 그러면 그래요? 유일하게 없다고 하더라도 단점이 있다면 저 모듈러 주택의 단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단열 잘 되고 단열 다 잘 되고 내진 내진 설계도 되고, 잘 되고 층간소음. 층간소음도 거의 없습니다. 어. 이게 두껍게 해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다만 비싸다? 비싸죠. 가격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비싼 게 가장 큰 단점. 죄악이죠, 죄악. 이게 네.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뭐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못 하는 그래요. 거예요. 아니 어떤 분들은 모듈러 주택의 비용도 비용이지만 내가 거기 지을 땅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예, 하시는 예.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모듈러 주택을
이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공급책으로서 모듈러 주택을 설명 주시는 거니까 그럼 만약에 내가 지금 어딘가 살고 있다가 이사를 가고 싶으면 땅도 같이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땅은 이제 당연히 내 집을 지려면 땅은 내가 확보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건 국가가 땅을 확보한 게 있다고 네, 네. 그 김용범 그 정책실장님께서 정책실장. 말씀하셨으니까 네. 네. 거기에 지으면 된다. 거기에 빨리 지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네. 어차피 국가가 갖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국가가 잘 관리를 하면 네. 거기 그 뭐 숙소의 질도 높아질 것이고 네. 그러면 사람들이 옮겨갈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음. 대부분 집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전세 자금 뜯길까봐 못 들어가는 맞아요. 거고 관리가 잘 안 되니까 못 들어가고 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런 안정성을 국가가 줘버리면 그럼 빨리 짓기만 하면 해결되지 그 않겠느냐. 모듈러 주택을 높게도 지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아파트도 줘요. 그 평창 올림픽 때 호텔도 줬었어요. 네, 네.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설치해요? 엘리베이터 설치하게끔 옆에다 다 합니다. 공간을 만들어 공간 다 놓고 만들어 있는 놓고 거죠. 합니다. 신기하네. 신기하다. 예. 그 몇 층까지 제일 높은 모듈러 주택 우리나라 지금 몇 현재 층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뭐 한 건물 10층까지는 10층 이요? 예, 10층까지는 졌대요. 아. 근데 그 이상도 질 수 있대요. 영국이나 이런 데는 아파트도 다 짓는 데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그 해본 경험이 없는 것이고요. 사실은 한 두세 달 전에 모듈러 주택법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법이 있었어요? 예, 법이 건축은 다 법이죠. 아. 그래서 법으로 허락을 안 하면 지금 3D 프린터로도 집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허가가 안 돼서 못 짓는 거예요, 건축법에. 3D 프린터 비 오면 괜찮아요? 훨씬 더 탄탄해요. 3D 프린터가 우와. 이 시멘트보다 훨씬 더 탄탄해요. 그런데도 진짜요? 그러면 그거 허가해 주면 건설회사들 다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비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건 다 법이 있어야 되는 건데 모듈러 주택과 관련된 그런 법이 한 두세 달 전에 통과가 됐어요. 와, 그럼 너무 저 신기하다. 저희 셋 다 임장 온 사람들 같아요. 예, 예. 아니, 그런데 또 이 마지막으로 관리비는 어떻게 되면 막 궁금한 게 그 디자인이 예. 다 어쨌든 회사에서 한 디자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찍어내듯이 해서 예. 세워놓으면 아 이거 약간 촌스럽고 유행 타면 그렇지 어떡해라는 않습니다. 생각이 들 수도 전혀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거는 박스로 만들겠지만 밖에는 얼마든지 외장을 다 바꿔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가 반영구적이라는데요. 이 밖에 있는 그런 그 외장재만 주기적으로 뭐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씩 바꿔주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어요. 자, 예, 외장을 그리고, 예, 바꿀 수 있구나. 제작하기에 나름입니다. 약간 똑같지 인형 옷 않습니다. 갈아입히듯이 그렇게. 예, 예. 저희가 이제 모듈러 공법이라는 게 이제 왜 설명을 지난주에 드리고 이번 주에 또 강조를 네. 하냐면 뭐 국유지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거기 위에 이제 예를 들면 공급책으로서 모듈러 주택을 다량을 공급하게 되면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거기에 더해서 집값 상승의 또 그 원인 재건축에 대한 설명도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 나머지 내용을 소화해야 또 다음 주로 안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집값 상승의 원인은 재건축과 관련이 있다. 예. 네. 우리 서울 시내에서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이 꽤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데가 압구정, 음마, 네. 그다음에 여기 여의도 네, 뭐 네, 이런 네. 데가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 그런데 그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의 그 움직임 조짐이 별로 안 좋으니까 동탄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지금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또 뭐랄까 이재명 정부가 또 문재인 정부처럼 또 혼란에 빠지는 못 잡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또 비난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발표하는 게 좋겠다 싶어갖고 제가 모듈러 먼저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재건축을 하게 되면 물론 압구정은 재건축이 끝나고 나면 서울 시내에서 가장 명품 도시가 될 겁니다. 그건 제가 진짜 뭐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어마어마하게 고급스럽게 짓고 뭐 기부 체납도 그렇고 되게 한강 주변을 멋있게 개발하기 때문에 뭐 전 세계 어디 내놔도 그 버금가는 뭐 하여튼 진짜 명품 도시가 될 텐데 다만 거기가 나중에 다 완공이 될 경우에 밀어올릴 서울 집값을 생각하면 그쵸.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건 뭐냐면 아파트를 지금 서울 시내에 질 수 있다는 거는 용적률이라고 그래가지고 더 높게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아파트만 재건축이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압구정 가능해요. 그래서 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대출할 때는 그 뭐죠? 담보대출이 아니라 PF 대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양성을 보고 대출하는 겁니다. 나중에 분양이 될 거라는 걸 가정하고 확신하고 은행이 대출하는 걸 이제 PF 대출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 PF 대출 안에는
이주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파트 이주비를 해주죠. 근데 우리 지금 전세 대출 다 막아놨잖아요. 네. 근데 그런 대형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 이주비는 여전히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책적 모순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분들은 충분히 자기가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회사나 은행에서 이주비를 지원해 주는 거는 기존의 그 일반인들 저기 전세자금 대출 안 해주는 거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고 저는 보여지는 그렇죠. 거고 그건 그것까지 규제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벌써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이주비를 전부 건설회사들이 지급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건설회사는 자기네들은 안 해주면 좋죠. 예. 다만 안 해주면 이주가 늦어지니까 건설회사의 입장에서 손해일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 해주고 그러는데 이건 법이 명확하게 규정을 해주고 이주비를 안 해주면 물론 이제 거기 재건축 단지에 계신 분들은 반발하겠지만 1금융권이 은행들이 그 모든 그 PF 대출을 압구정, 여의도, 음마 쪽으로 다 서울 시내 아파트에만 집중하고 지방은 안 해요, 잘. 그러면 그것도 이미 형평성이 깨져가는 거잖아요. 네. 부동산을 들썩들썩거리는 서울 부동산만 올리는 그런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해주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인 거고, 그 다음에 이 서울 시내 아파트는 그런 제1금융권이 PF 대출을 해주지 말고 그 뭐 제2금융권이 주관이 돼서 해서 그 너무 안전하고 좋은 아파트들에 대한 대출이니까 그런 좀 그 이금융권들을 성장시키고 오히려 리스크 있는 것들은 분석력이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1금융권이 지방을 PF를 해주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러니까 거죠. 이주비가 어쨌든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왜냐하면 압구정에 만약에 저기 3,000세대 정도가 저기 다 이주를 이주비를 한다. 그럼 이주비 받고 나면 서울 시내 전세값 또 올라가면 지금 집값 못 잡아요. 거기만 나오겠습니까? 음마 아파트 나오고 뭐 여의도 아파트 나오면 네. 그건 못 잡죠 서울 시내. 처음에 압구정 재건축 들어간다고 했을 때 한 4년 전인 것 같은데 모델 1번부터 4번까지 조합원들이랑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여건 되는 입주자들이 네. 가서 투표를 했었어요. 그때 그 설명하는 분들이 뭐라고 했었냐면 이건 지금 가격은 이러하지만 나중에 다 완공되고 나서 미니멈이 200억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뭐 얼마나 더 200억. 오르고 떨어지고 하는 그 차가 있겠지만 그 금액으로 전 세대가 평균 가격 그 200억 되는 집에서 만약에 이주비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 비율로 나오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만 너무 자원이 몰빵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해결이 돼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저기 그해 PF 대출할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압구정이나 이런 음마 아파트나 이런 데는 거의 확실하니까 돈을 뜯기지 않을 가능성이 확실하니까 거기다가 PF를 대출해 버리면 지방에서 누가 들고 와가지고 여기 아파트 질 건데 PF 대출해 주세요. 그러면 없죠. 그냥 안 쳐다볼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서부터 다 관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자꾸 세금만 다 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그거대로 하시는 거고요.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금융 쪽을 통해서 더 대안을 마련해주고 정부가 그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이런 아.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 세 번째 대안으로 주실 게 네. 수요 분산과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한 지점도 짚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것도 제가 요즘에 보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공기업들을 대부분 지방으로 이전시키면서 뭐 네네네네. 한전이니 뭐 하다못해 그 부산으로 이번에 해수부도 가고 막 네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방으로 이전을 시키는데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버스 대절해가지고 올라올 수 있게끔 해주고 막 몰래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네. 이제 다 차단시켰는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가 IMF 이후에 국민의 세금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민영화가 돼가지고 이제 공기업에서 타이틀을 띄고 나가는 회사들이 몇몇 있는데 KT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런 회사들이 지금 본사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KT가 KT 본사요? 강남 쪽에 있지 않아요? 강남 또 어디 있는지 서울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디에 있는지 광화문? 그렇죠. 네. 광화문에 보면 KT 네.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 네. 옆에 네. 있죠. 네, 맞아요.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건 본사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땡. 그건 서울 사무소예요. 그 본사 어디 KT의 있어요? 본사는 성남에 있습니다. 아니 성남이 아니라 분당. 분당. 예, 네. 그래서 뭐냐면 그때 이전하면서 경기도로부터 혜택을 받고 간 거예요. 아. 그런데 거기 그 실제로는 본사는 거기 있으면서
대부분의 대표이사나 직원들은 지금 광화문에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거는 원래대로 돌아가라 이게 맞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포스코도 마찬가지예요. 포스코는 본사가 어디요? 포항? 지방 포항. 포항에 있죠. 네. 근데 지금 서울 사무소가 어디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강남에 강남에 있어요. 그러네요. 그나마 포스코 건설. 아. 건설은 되게 모범적으로 송도로 갔습니다. 자기네가 송도를 개발했기 때문에 네. 나는 송도로 본사를 이전해야겠다. 그래서 참 그거는 모범적으로 잘 갔고 직원들도 다 거기 아파트 한 채씩 해가지고 그쪽으로 다 네. 갔거든요. 자, 제가 더 예는 안 드리겠는데요. 이재명 정부에서 서울에 있는 공기업들을 분산시키는 거 좋은데요. 이렇게 실제로 지방에 본사를 두면서 지방에 있는 시도로부터는 혜택을 받고 실질적으로는 서울에 와가지고 그 자신들의 혜택을 뿌리는 그런 기업들은 다 돌려보내야 된다고 봅니다. 위장 전입 같은 거네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교통이 발달되고 통신이 발달된 나라에서 다 서울에서 모여가지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기업들은 대부분 국민의 세금으로 성장한 거예요. 한국통신이잖아요. 옛날 한국통신 KT. 네. 코리아텔레콤. 예. 옛날에 우체국 네. 뭐 이런 거잖아요. 다 한데 뭉쳐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이제 그 국민의 세금으로 그렇게 했으면 국민을 위해서 지방 어디 가서 해도 되잖아요. 뭐 KT 만약에 KT가 꼭 서울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 그럼 서울에 전화만 해요. 그럼 부산에는 전화 못하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KT. 네. 그럼 전국 어디도 가도 다 상관없으면서 그러면 다 보내고 한 다음에 서울에 이게 산업이 집중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저는 공기업만 하고 공무원만 혼쭐을 낼 게 아니라 이런 기업들도 다 보내야 된다. 네. 그래서 어디 가서 혼날 얘기지만 네. 진짜 좀 싫어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업에서 근데 진짜 기업에서는 싫어하시겠다. 우리 민경훈 평론가님 싫어하시면 아니, 아마 듣는 구독자분들은 아니 근데 듣기에 딱 맞는 말씀인데요. 뭐. 예, 저는 어차피 뭐 인생 자체가 사거리에서 저기 신호 받고 좌회전 해본 적이 없어요. 인생 자체가 비보기 때문에 비보. 노조 야. 위원장에서 인생 자체가 비보라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많이 응원해 주시면 되죠. 몰랐네요. 포스코나 KT 그러네 버젓이 서울 사무소들 다 나와 있는데 모범적으로 가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은 여전히 이제 서울 지역의 어마어마한 건물에 이 서울 사무소를 내고 본사는 또 따로 있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그 뭐냐면 법인세를 보면요. 법인세는 국세니까 국가로 가잖아요. 예. 네. 그러면 KT의 예를 들어 보면 경기도에 있으니까 국세는 나라로 가지만 거기 지방세. 지방세를 거기에 주는 것뿐이에요. 나머지 서울 사무소에 근무하면 아마도 제가 그건 확인을 다 못 해봤지만 아마 서울 사무소에 근무하는 거에 대한 지방세, 그러니까 소득세도 이제 개인이 내는 소득세도 소득세하고 소득할 주민세가 붙잖아요. 예. 개인의 소득할 주민세는 아마 서울시에 납부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 지방으로 가서 거기에 납부하고 써라. 지방 예. 발전에. 진짜 좋은 그래요. 아이디어.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